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내정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규제에 집중됐던 정책이 공급 확대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건 집값을 저렴하게 분양받는 대신에 그 집에 사는 동안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고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정해진 가격으로 되팔아야 되는 제도인데요. 이 공공자가주택 어떤 개념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도입하는 데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오늘은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맛깔나게 정리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분,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거 알죠? 네, 맛깔나게 소개시켜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깨가 무거운데 잘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탄소가 사실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탄소가 나오는 대신에 탄소를 저감하는 다른 기술들, 제 상상력으로는 일단 나무를 심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다른 활동을 통해서 네트라고 하죠. 순으로 따졌을 때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2050년까지요. 이게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배출을 안 해야 되겠네요. 적게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와, 그러면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거 다 탄소인데 그거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 계획을요,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일단 에너지 주 공급원을 화석 연료에서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 비중을 보니까 석탄이 40.4%에 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6.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해야 되고요. 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사실 철강, 석유화학 등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사실 우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죠. 근데 이거를 스마트 공장이나 이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요, 이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이 내연 기관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는 자동차요, 요걸 이제 친환경차로 다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2차 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우리의 산업 발전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어렵죠. 다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억울한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인당 원유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낭비하고 사는 이상한 국민인가라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다 돌아가니까 그걸 이제 국민 숫자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가 우리 위해서 탄소 내뱉는 거 아닌데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글로벌 줄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 꽤 타격이 크겠는데요. 다른 나라들보다. 미래 인류를 위해서 어차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탄소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요. 이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시 우리 정부의 약간 정책 기조나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탄소 중립 사회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계층이 있잖아요. 있겠죠. 이들을 위한 뭔가 지원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큰 계획에서 보자면 구조조산으로 축소되는 석탄 발전이나 내연 기관차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인수합병,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촉진할 방침이고요.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어떻게 이제 다른 새로 생기는 산업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예.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아예 밝힌 거예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이런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넣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부 방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만 있고.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석탄 발전 비중이 40.4%거든요. 네. 이걸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는 얼마, 2050년까지는 얼마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비중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얼마로 줄이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구호에 그친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이거는 지금 큰 틀에서 계획을 나온 거고 앞으로 세부 계획은 각 부처별로 이제 내놓을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죠. 재원 조달. 돈 딱 들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역시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답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경우 석탄 비중도 높고 이렇게 제조업 중에도 탄소를 많이 내뿜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세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가냐? 결국 우리나라 뭐 소비자에게 부담이 세금 되거나. 부담으로 가겠죠. 실제로 이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 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다라고 전기요금 개편을 예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논란이 되니까 홍 부총리가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지만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가 도입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항상 연초에 금연 제품 사고 헬스클럽 끊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요즘에 주식시장 열기가 뜨거워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도 저분들이 이거 말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원칙은 항상 말리는 게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되는 거 그럼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하면 그럴 수도 없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걱정인데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는데요. 예.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지난 금요일이죠. 신용거래융자 이게 빌려서 주식 사는 거거든요. 10거래일 연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 18조 5,100억 원이에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건데 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유가 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9조 3,800억 원 정도고요. 코스닥에서도 9조 1,200억 원이에요.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 규모가 코스피가 훨씬 더 큰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규모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네. 그만큼 코스닥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고 네. 사실 코스닥이 더 위험한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원래는 16조, 17조 원대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18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 최고치가 9월 24일 기준 0.55%였어요. 예. 잔고가 늘었으니까 비율도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비율은 0.49%로 줄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지고 비율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위험하긴 한데 지금 현재 계속 시장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지금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더 기대 이익이 높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이게 시장이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거든요. 이럴 경우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위험은 한데 항상 대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대출을 규제하면 되는데 그러면 물려받은 돈 많은 분들은 잠깐 빌려서 주식 투자해도 되고 물려받은 돈 없는 분들은 그럼 자산을 불리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참 괜찮아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항상 그 고민이죠.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지용 씨가 주가가 오르거나 유가가 내리거나 하는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면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던데 이거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나 금이나 뭐 유가나 이런 걸 사고 팔 때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사고 파는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것 때문에 샀고 이것 때문에 올랐고 내렸고 하는 걸 누가 알고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은 하루에도 여러 개 쏟아지고요. 또 악재가 될 만한 소식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는데 그날 주가가 오르면 좋은 뉴스를 갖고 와서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해석하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이제 나쁜 소식 갖고 와서 아마 이것 때문에 내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질문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떤 뉴스 때문에 팔았는지 왜 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내일 돈 쓸 일이 있어서 판 분도 계시고 어제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그냥 산 분도 계신데 그럴듯한 뉴스를 찾아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뭐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니까 꼭 틀린 해석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 때문에 사거나 팔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내리니까 무서워서 팔기도 하고 괜히 느낌 좋아서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이유를 일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시황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혹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들,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이런 공공자가주택을 중심으로 어떤 개념인지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꼭 바뀌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네. 이런 건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이건 이렇게 되면 더 걱정인데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우선은 그 김현미 장관은 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 그 변창흠 장관 내정자는 그래도 도시주택 전문가입니다. 뭐 시장 경제보다는 정부 주도형 정책을 많이 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동안 그 토지 공개념제도 도입을 주장을 했고 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그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야에는 아마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최근에는 또 환매 조건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마도 김현미 장관보다는 그래도 뭐 규제는 강화하겠지만 공급에는 좀 탄력이 붙지 않겠나. 특히 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건 나라 땅을 빌려줄 테니 거기에 집을 짓고 사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통상 이제 그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택지 322군데가 민간택지 분야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방법이 토지와 토지비 가산비, 건물비와 건물비 가산비를 합쳐서 분양가격을 내는데 이번에는 그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이게 공유지입니다. 국유지나. 예.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죠. 분양받은 분들은 그러면 토지 임대료를 좀 내면서 네. 사실상 건축 가격만 내고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쌀 텐데요. 가격은 거의 반토막 난다고 봐야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예.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감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비가 없으니까 건물은 워낙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이제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제한을 좀 받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가 토지는 국유지인데 건물만 분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건물만 분양하되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분양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건물만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토지라고 하는 게 뭐 영원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없이 영원히 빌려준다면 사실상 그게 주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렇죠. 이제 영원히 주던 기간에 관계없이 토지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매월. 임대료라는 게 그리 비싸게 책정되지는 않을 거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네. 그런 것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팔 때 네. 온전한 재산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런 재건축 가능성 등등. 예.
네, 정부가 지금 20년 내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영원히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럼 30년이라고 하면 30년 후에는 토지 가치가 내가 소유한 토지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건데 어떤 집에.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만 되다 보면 집값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가 예를 들면 3억 원에 분양받아서 입주한 그 사람이 그 집을 30년 동안 갖고 있으면 30년 후에는 재건축할 때가 되면 거의 이제 집값이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그래서 집 비우고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아니 그래서 그 집을 판매할 때 예. 집값 상승률이나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하에 팔 때 정부에 다시 파는 겁니다.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이걸 환매 조건부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를 동시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토지가 없으면 저렴한 주택을 건물만 분양할 수 있고 사용자가 나중에 20년, 3년 후에 사용한 이후에 만약에 판다면 개발 이익이 배제된 그 건물의 상승률이나 또는 이자율만 계산해서 정부나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LH 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따로 있고 환매 조건부 주택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결합한다는 그렇죠. 개념입니까? 네. 예전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예. 2007년도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 군포시에 부곡지구에 도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이게 미분양 났었고요. 예. 서울에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네. 예. 이 강남하고 서초에 분양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일반 주택의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었어요. 얼마쯤에 분양을 했어요? 2억 원대 정도 됐어요. 2억 원대. 예. 네. 근데 지금은 한 10억 정도 가요. 거래 가격이. 10억. 네. 근데 이게 이제 토지 임대부로 분양한 이후에 입지가 좋으면 성공하는데 입지가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게 지금 2억에 분양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 8억 10억에 거래가 된다는 건 사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보다 이제 비싼 가격에 팔 기대를 갖고 사신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환매 조건부가 아니니까 일정 기간 이상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파트가 낡아서 다시 지을 때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는 사람이 30년, 40년 후에 건물이 재건축하게 된다고 해도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임의로 내쫓지는 못해요. 그들에게 재건축을 해서 추가 건축비를 받고 다시 임대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무작정 뺏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토지 사용권은 전부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용권을 20년, 3년 준다고 봐야 돼요. 네. 결국은 그럼 싸게 분양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군요. 토지 그렇죠. 임대부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 건물의 완전 소유권이 아니다 보니까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왕 계속 빌려줄 거 굳이 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둡니까? 일단 당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 분양 주택하고 토지 임대부 주택이 큰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했는데 개발 이익을 항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개발 이익이 되잖아요. 그 프리미엄 효과나 이런 것들 다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억에 분양한 거를 8억에 지금 거래된다는 건 한 6억의 차익이 이미 생겼다는 뜻인데. 그때는 환매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그럼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환매 조건까지 같이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군요. 그 내정자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그것도 로또처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환매 조건부까지 도입하겠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배제되거든요. 이게. 그걸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매 조건부라고 하면 10년 후에 저희한테 파실 때 꼭 남한테 팔면 안 되고 LH 공사한테 팔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팔 때 조건이 원래 최초에 분양 받을 때부터 정해집니까? 예를 들면 10년 후에 팔 때는 얼마에 계약 팝니다. 조건이니까요. 네. 20년, 30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예 계약 조건이 그렇죠. 예. 네. 그 조건은 아주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면 별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될 거고 그렇죠. 아주 저렴하게 은행 이자 정도만 올라가는 걸로 감안해서 한다면 이제 투자 수익이 없을 테니 오히려 반대로 인기가 없을 텐데. 아마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계약한 그 분양 가격에서 지가 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치거나 또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감정 가격 중에서 아마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겁니다. 지금 그 5년 후 분양 주택과 10년 후 공공 분양 주택이 있거든요.
임대 분양주택인데 5년짜리는 이 조성원가에서 집값 변동률만 가산하고 감정평가 가격을 평가한 산술평가액의 평균 단가로 분양하고 있고요. 10년짜리는 예.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10년 후에 집값에 사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개발 이익은 배제시키는 거죠, 환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되는 거군요. 예.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어제 그 변창흠 그 내정자가 공론화시키겠다고 얘기한 거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시장에 주택이 많이 좀 나오는 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토지 임대부 또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공급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늘어나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건물만 분양하다 보니까 토지비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월세 3, 40만 원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많이 되죠. 괜찮지는 않습니까? 재정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나라 땅에다가 땅만 빌려주는 거니까 그 위에 아파트 짓는 것은 민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근데 나라 땅이 아니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나라가 보상금을 주고 한 거니까 보상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토지 임대부로 쓰기는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자체의 토지 가격은 정부가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는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LH가 만약에 주관할 것 같은데 L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빚이 지난 연말까지 126조나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나라 돈을 들여서 싸게 집을 주는 거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이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죠. 네. 늘 공공임대주택은 그게 고민이었는데 결국은 되돌아왔네요. 네, 결국엔 재원 조달만 되면 어떤 것든지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안이 좀 나오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명지대 부동산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